예, 지금부터 뉴 아메리칸 시네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아메리칸 시네마는 이제 아메리칸 뉴 웨이브라고도 하기도 하고 뉴 할리우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메리칸 뉴 시네마, 뉴 아메리칸 시네마 이렇게 말을 여러 가지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확실하게 하나로 정리된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냥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해요. 그리고 그 시기도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80년대 초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것도 우선 이 정도 시기로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명확하게 뭐 디지털처럼 탁탁 언제까지는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그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적인 부분도 명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이런 시기 때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그러한 또 미국 사회 문제를 주로 다룬 그러한 미국 영화를 말하죠. 그리고 그 넓은 개념으로 볼 때는 하여튼 뉴 아메리칸 시네마 미국 영화죠. 미국 영화인데 새로운 미국 영화이고 그것이 또 새로운 할리우드 영화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과거의 할리우드 그리고 또 기존 할리우드라고 하면은 보통 거대 자본의 스튜디오가 통제하는 그러한 또 오락 중심의 영화를 만드는 그러한 세계죠. 그러한 세계에 반대하는 나름대로 저항하는 또 그거로부터 독립해서 단지 오락이 아니라 또 예술로서 영화를 제작하는 그러한 영화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된 그렇게 좀 새로운 영화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제 이런 시스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게 이제 1948년도 반트러스트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더 이상 그 거대 스튜디오가 독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독점 금지법이죠. 반트러스트법은. 그래서 뭐 파라마운트사가 예를 들어서 제작도 하고 배급도 하고 또 파라마운트라는 그런 극장에서 상영까지 하는 그러한 과거의 독점적인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작을 했다고 하면은 그죠? 상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CJ가 제작도 하고 배급도 하고 상영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좀 독점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과거에는 좀 흥이 될 만한 영화가 있다면은 막 80%를 극장에 도배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 영화 외에는 딴 영화 볼 그런 기회까지 없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독점의 폐해죠. 그리고 또 영화도 그런 획일적인 영화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그러한 독점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개 있는 감독과 스타 배우들이 직접 영화사를 차려서 또 그런 독립 제작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 영화사의 커다란 변화, 또 다양한 미국 영화가 다양하게 될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시스템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또 이제 기술적인 그런 변화도 있어요. 그 전에 이제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에서는 아직까지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해서 카메라가 굉장히 무겁고 또 녹음 장비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말 그대로 스튜디오 안에서 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카메라가 가벼워지고 또 바깥에서 크게 조명이 없어도 찍을 수 있는 고감도 필름이 개발되면서
로케이션 촬영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튜디오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그런 영화사도 독립 영화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 영화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무슨 단편 영화 또 저예산 영화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거대 스튜디오로부터 독립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를 말하죠. 그래서 장편 영화도 이제 독립 영화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장편 영화죠, 독립 영화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독립 영화면 대부분 또 단편 영화를 말하죠. 그리고 또 이제 50년대부터 이제 텔레비전이 이제 각 가정에 보급이 되면서 60년대쯤 되면은 그저 TV가 없는 그런 집이 없을 정도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TV가 인기가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 스튜디오는 그것에 대응해서 집에서 볼 수 없는 TV는 이제 그때는 흑백이었고 또 브라운관도 되게 조그맣기 때문에 TV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한 스펙타클한 그런 경험을 주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야지 이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테크닉 컬러라든지 또 와이드 스크린이라든지 스테레오 사운드, 3D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고 또 이런 것과 잘 어울리는 영화인 뮤지컬, 뭐 사랑은 비를 타고라든지 뭐 십계의 배너 같은 그런 대작 역사물 어마어마한 그런 자본 예산 제작비가 들어가는 그러한 영화를 만들었죠. 근데 그래도 계속 성공했으면은 계속 거대 스튜디오들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겠지만은 1963년도에 또 엄청난 제작비를 들이고 클레오파트라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이제 쫄딱 망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관객의 취향들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화는 그전에는 이제 TV가 없던 시대 때는 영화는 모든 세대들이 다 보는 그런 오락이었다고 한다면은 TV가 만들어지면서 나이 든 사람들 또 거동하기 불편한 사람들이 굳이 영화를 보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TV 보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는 젊은 세대들이 주 관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주 관객이 됐는데 그 관객들이 이러한 영화들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관객들이 어떤 관객이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마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구가 엄청 늘었죠. 확 늘었죠. 전쟁 이후에 인구가 확 늘게 되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60년대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20대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들이 주로 영화를 보는 이제 타겟층이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고 차라리 블록 같은 이게 이제 그 유럽 영화죠. 이게 이탈리아 영화일 거예요. 블롭이 볼까요? 블롭이 유명한 영화인데 블롭이 아니라 영화로 쳐야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욕망으로 나왔네요. 욕망이라는 블롭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블롭. 근데 이제 이 블롭이 이제 욕망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그 현상할 때 블롭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일 텐데 하여튼 이게 미켈란젤로 안토니오 감독이 만든 그런 영화예요. 이태리 감독이에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특별한 스토리, 일종의 스토리, 어떤 그 인과적인 스토리 이런 것들이 약해요. 그런 소리가 별로 없고 대신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이제 그 현대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영화들이 인기가 있었대요. 미국에서. 선정적이고 느슨한 네이티브를 갖고 있는 유럽 영화, 예술 영화들이 또 인기를 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스튜디오 제작자들 중에서 젊은 제작자들, 새 스튜디오 제작자들은 이런 변화하는 관객들을 위해서 새로운 영화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아메리칸 뉴 시네마가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이미 그 전에 뉴욕 그 헐리우드에서는 스튜디오가 장악을 했었지만은 뉴욕에서는 그런 독립 영화 제작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뉴욕의 그 독립 영화 감독들, 뉴욕의 독립 영화 감독들이 그런 장르 영화보다 어떤 일상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블로그 같은 그런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죠. 결국 이제 이런 그 유럽 영화의 영향을 받고 또 누벨바그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누벨바그 감독들처럼 그런 비평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뉴욕 그 독립 영화 감독들의 그런 백그라운드 배경을 보게 되면은 뭐 댄서도 있고 사진가들 또 다큐멘터리 작가 또 실험 영화 작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만들죠. 근데 그 다양하긴 다양했지만은 그들의 공통 분모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스토리 위주가 아니라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사실주의에 충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실제를 충실하게 잘 보여주는 그리고 실제의 캐릭터, 인물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보다 캐릭터를 더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헐리우드 메인스트림 영화나 TV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강구했던 그런 사회 환경을 탐구하는 진지하게 탐구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어린 도망자 이런 영화들이 이제 최초의 아메리칸 뉴웨이브 영화라도 하기도 하고 또 존 카사베츠라고 굉장히 또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연기를 전공을 했으니까 아마 그런 그 메소드 연기 그죠? 그거를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뉴욕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 존 카사베치가 이제 메소드 연기 워크숍의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노벨바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내 50년대 초반과 60년대 초반에 그 예술 영화와 외국 영화 운동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변두리 영화관이라든지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할리우드 주류 영화에 대항해서 이러한 예술 영화들이 상영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80년대에 이제 그런 예술 영화관들이 많이 생겨졌죠. 그리고 또 이들이 50년대, 60년대 그런 대학의 영화 강좌들이 강좌가 급증했다고 하고 또 영화과들이 많이 생겼어요. 대학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역시 또 80년대, 90년대 예술 영화관이 생기고 또 각 대학에 영화과들이 많이 생겼죠. 8, 90년대. 그러니까 흐름이 약간 이제 우리가 미국보다는 영화의 어떤 그런 산업과 영화의 문화로 볼 때는 한 30년, 2, 30년 약간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시스템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독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시스템적으로는. 그래서 이때 이제 내용면에서 그런 대안적인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내러티브의 완결성을 또 부정.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열린 결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느슨한 그 스토리 이런 것들이 선호됐던 것이고 주인공은 또 영웅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반영웅적인 그러한 주인공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고전적인 촬영과 편집 기법을 또 무시하는 그런 새로운 기법들 이런 것들로 이제 영화들이 제작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배경은 60년대의 청년 문화, 또 저항 문화, 저항 운동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3년도에 존 F 케네디가 암살되고 68년도 마틴 루터 킹이 암살되는 등 이런 혼란 사회였고, 또 어떤 그런 그 흑백의 대립, 또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 반대가 그 국가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일어났고, 또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무정부주의를 또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히피 문화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 히피 문화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그런 이 세계가 어떤 그런 그 종속적인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수평적이고, 그리고 또 평화로운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해악이 바로 정부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기성 세대들의 어떤 질서, 그렇죠. 정부의 어떤 그 규율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어기고 일탈한 그러한 일상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문화가 이제 히피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또 이런 경향이 영화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뉴시네마라고 할 수가 있죠. 젊은이들은 그랬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부모들은 이제 물질 축적, 그러니까 일종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거에 쌓여져 있었고, 또 그거에 또 그 어떤 이기에 문명의 이기에 어떤 그런 그 달콤함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부모들, 꼰대 그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 하나가 또 서로 관계에 있어 정직과 예의가 없고 결핍돼 있고, 또 거대한 산업과 그의 공무원 정부에 타협하고 있고, 또 교육 체계에 지배되는 사회이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그냥 자기 만족적이고, 또 어떤 사회의 불평등이라든지 차별 이런 거에 무관심하고, 또 순응하고, 그런 그 억압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부모들,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 표현들은 뭐냐면, 그래서 반항을 하는 것이죠. 우선 반항하는 거에 가장 쉬운 게 머리를 단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또 성구별도 모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색다른 옷, 특이한 옷, 그런 옷을 또 걸친다거나, 그래서 과거나 정통에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거부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 또 임금 노동자의 모습, 또 아내의 부모로서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질서의 역할들, 뻔히 정해져 있는 역할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걸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약을 하고, 또 동양의 신비주의에 빠져들고, 희피불락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의 이제 그런 정치 경제 구조를 활발하게 또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쪽은 그냥 쾌락에 빠져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사회운동 하면서 공격하기도 하고, 또 그 중간쯤에 이제 테크노 히피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 이제 지구백과 더 홀 얼스 카탈로그 이런 것들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이 이제 그런 실제 그 사회에서의 어떤 평등과 평화, 그리고 공유한 삶, 공유적인 삶,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이버 세상, 컴퓨터 세상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 세상에서 그런 그 자신들의 어떤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테크노 히피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그 지금 실리콘밸리를 움직이고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당시 스튜어트 브랜드의 지구백과 이런 것들 구독을 하고 또 테크노 히피의 이상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실리콘밸리의 그러한 문화, 일종의 이제 좀 수평적이고 그리고 또 공유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위키피디아 이런 백과사전이 이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어떤 독점하지 않는 그리고 나누고 이런 히피의 문화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식과 정보를 누군가가 독점하거나 그걸 통해서 사유화시켜서 그거를 그걸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무료로 공유하는 그런 그런 문화가 이제 그 위키피디아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키피디아에는 돈 받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지식들을 올리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그러한 세계이고 지금 뭐 유튜브도 이제 사실 자기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죠. 대신 이제 거기에 광고가 붙게 되면서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크노히피의 이상적인 세계가 나름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특히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렇지만은 그것이 또 하나 그런 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또 하나 일종의 이제 그런 이윤 추구의 목적을 너무 추구하 그런 쪽에 경도되면서 어떻게 되면은 어떤 예전 그런 테크노 히피의 이상 이런 것들이 많이 경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이제 당시에 이제 새 영화 등급 제도도 이런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변화하게 되는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6년도에 영화 제작 규정이 철폐가 되고 68년도에 영화 등급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이전에는 등급 제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불청, 그 청소년 관람 불가 뭐 이런 영화들 19세 이상 금지 영화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영화 뭐 이런 영화들이 제도적으로 볼 수가 없었고 그런 영화를 만들지 않았던 것이죠. 못 만들었던 거죠. 왜냐면은 이제 전 모든 관객들이 다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정적인 영화를 만들긴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등급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청불 영화 이런 영화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미국에서는 이제 청불 영화라고 하지 않고 NC-17이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쓰죠. 17세 이상만 볼 수 있는 영화. 우리는 이제 19금이라고 하는데 걔는 NC-17이라고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뉴 아메리칸 시네마 그룹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 활동했던 다양한 예술가들 뭐 요나 메스카스라든지 케나스 웨인거 앤디 워홀 이런 예술가들 앤디 워홀은 유명한 이제 그런 현대 예술가죠. 하여튼 이런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뉴욕에서 뉴 아메리칸 시네마 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그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우리는 호기롭고 세련된 호화로운 영화를 원치 않는데 이게 헐리우드 영화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칠고 세련되지 않지만 살아있는 영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화가 장밋빛이 아니라 핏빛이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주제와 테크닉 모두 상업 영화에 반발했던 그런 그룹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그룹들이 그 이후에 아서펜이라든지 마이크 니콜스, 로만 폴란스키, 스탠리 쿠브릭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감독들이 그 이후에 주류 할리우드 영화의 보편적이었고 또 아메리칸 드림의 자저이라는 주제를 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표적인 뉴 아메리칸 시네마가 바로 아서펜의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 원래 이제 제목이 보니 앤 클라이드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때 때는 굉장히 멋진 제목으로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오글거리는 제목이 아닌가, 그죠? 너무 주제를 너무 직선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죠? 그리고 마이크 니콜스의 졸업. 또 미드나잇 카우보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미드나잇 카우보이. 이 영화가 바로 이제 일종의 아까 여기 나왔던 그런 아메리칸 드림이 좌절되는 그러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온 주인공이 그런 어떤 그 동성애자도 나오고 그런 사회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외된 그런 계급들, 계층들 이런 그 약자죠, 그죠? 약자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가난하고 또 그런 성적으로 또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페킨파의 와일드 번치, 이거는 이제 그 폭력의 어떤 미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그 서부 시대의 그런 영화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려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그런 폭력이라는 것이 일종의 베트남 전쟁의 어떤 고발, 베트남 전쟁 그 당시 서부에서 일어났던 그런 폭력들이 실제 현재도 베트남에서 그렇게 마구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서의 영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화가 인기 있었고, 또 데니스 호퍼의 이지 라이더, 이 영화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있었고, 또 로버트 알트만의 메시,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고, 또 잃어버린 전주곡, 마지막 영화관, 또 마지막 레스트 디테일, 지령, 황무지, 조지 루카스의 아메리칸 그래피티, 청춘났어. 이런 영화들이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본 영화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유명했던 영화는 졸업, 그리고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영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메시는 우리나라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긴 하지만은 또 우리나라의 정서와 또 많이 유리돼 있어서 이것도 별로 인기가 없었고,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없었어요. 또 우리나라는 당시 이제 그런 전 세계적인 저항의 문화, 청년 문화, 또 그런 억압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죠. 당시 60년대는 폭압적인 군사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또 분단된 국가였기 때문에 반공법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저항도 간첩으로 몰리는 그런 어마무시하게 공포적인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외국에서 저항할 수가 없었죠. 이들은 그래도 저항을 하고 데모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긴 했었죠.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데모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던, 데모를 그 대학에서 했으면 곧바로 잡혀가는, 왜냐면 대학교 안에 경찰이 상주해 있었어요. 경찰이 상주해 있었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누군가가 그런 저항의 어떤 외침, 구호를 외치게 되면은 곧바로 경찰한테 잡혀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불가능했었죠. 이런 문화는.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상영이 안 됐어요. 솔직하게 상영 금지, 이런 영화 상영되진 않았고. 근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 영화는 상영이 됐어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또 어떤 영화와 비슷하냐면은 여러분이 본 고다르의 내 멋대로 해라와 스토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실제 미국의 30년대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런 청년들이 그런 은행을 털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고 경찰에 쫓기고 그런 영화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영화죠. 그러니까 고다르의 내 멋대로 해라에서는 그 젊은이 한 명이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젊은이들이 패거리로 나오죠. 패거리로 나와서 그야말로 그 사회에 그냥 그 질서를 마구 일탈하는 그런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실제 이제 그 원작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영화가 그 프랑스 그런 내 멋대로 해라 이런 영화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처음에 트리포라든지 또 고다르에게 연출을 맡기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됐던 것이죠. 그리고 아서펜이 이 영화를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30년대 미국 시골 배경으로 한 일종의 갱 영화였지만은 당시 젊은이들의 저항 정신 또 그 질서에 일탈하는 그런 자유로운 개인의 목소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당시 그 미국 사회 젊은이들에게 큰 환영을 받는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그래서 흥행해서 졸업도 그렇고 이 영화도 보니 클라이드도 그렇고 크게 히트를 쳐요. 그래서 이제 이 스튜디오가 그전에는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서 클레오파트라 같은 영화를 만들었는데도 실패를 했는데 이 영화는 저예산으로 만들었고 또 저예산으로 만들고 또 스튜디오의 그 간부들은 이 영화를 되게 싫어했다고 하죠. 왜냐면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또 반도덕적이고 했기 때문에 이 또 일종의 범죄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이 영화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했지만은 이거를 그 개봉할 때도 소규모 그런 영화관들 그리고 또 이제 대규모로 이제 개봉을 한 것이 아니라 작게 개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사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시 재개봉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히트를 친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이란 영화를 봤지만은 졸업이란 영화만큼 그보다 더 크게 어떻게 보면은 이 뉴 할리우드 영화의 정신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졸업은 그 뉴 할리우드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 약간 소극적으로 보였다고 하면은 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준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의 주제는 제도에 맞서는 개인, 또 반항에 중심을 두는 관습적이지 않으며 쾌락적인 생활 방식, 그렇죠? 관습적인 또 비행격적인 사회기구와 그에 봉사하는 소심한 중년, 그리고 유머를 부르는 인간들에 대한 직접적인으로 대항하는 폭력, 또 그런 거에 대한 정당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지라이더도 이제 이건 67년도에 이 세 편의 영화로 어떻게 보면은 그 청년 영화, 또 현재 영화라고 불릴 수 있는 뉴 할리우드 영화, 또 아메리칸 뉴 시네마가 이때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67년도에. 그리고 이제 69년도에도 이제 이지 라이더를 통해서 또 이지 라이더는 미국의 히피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예요. 그리고 평범한 미국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위험한 인물로, 그리고 실제 평범한 미국인들이 마지막에 이 주인공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기존의 할리우드 영화 그런 도덕과는 굉장히 상반된 파격적인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쓴 것처럼 보니 클라이드 영화처럼 이 주인공 빌리와 캡틴 아메리카가 고식한 사람들과 남부의 촌놈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앞세운 히피 문화를 전통을 이어받은
미국에서는 그 이후에 이런 감독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틴 스코세즈, 로버트 알트만,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이런 감독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영화들을 미국 내 비판적인 영화들 많이 만들죠. 그리고 졸업은 이제 마이클 니콜스 감독이 찰스 웹이라는 소설가의 소설을 이제 이 소설도 이제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각색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영화는 벤자민의 병행을 통해서 기성세대들의 가치관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을 굉장히 그 세밀하게 미시적으로 잘 보였다고 하면은 이 이지라이더라든지 또 이 보니 앤 클라이드 같은 경우는 좀 거시적으로 그 상징적으로 또 보여준 것이죠. 예. 보니 앤 클라이드는 상징적으로 미국 사회에 대한 일탈하는 젊은이들을 보였다고 하면은 이지라이더는 그 히피 문화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모습, 그 일탈하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였다고 하면은 이 졸업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들의 그런 모습들을 또 적나라하게 보였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런 속물근성에 의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부모 세대들의 뭐 효도하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부모 세대들의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그 가족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가족 관계라는 것이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도쿄 스토리처럼 가족 관계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에 의해서 그 밑에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채,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채라는 거는 이제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죠. 자기들 빚이죠. 자기들이 때문에 자기 자식 세대들이 그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트라우마 속에 그 처해진다든지 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어떤 심리와 정서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 세대들의 어떤 억압적인 교육, 그들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일종의 기성세대들은 일종의 그런 부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성세대와 그 자식 세대 간에 단순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효도라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도덕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유해 아메리칸 시네마의 감독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있고 또 대표적인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는 영화도 유명하고 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부, 컨버세이션,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죠. 지옥의 묵시록은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고 컨버세이션도 대상을 받았어요. 칸느 영화제에서. 그리고 또 이제 택시 드라이버도 칸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영화들이 이제는 유럽 영화제에서도 이제 엄청난 그런 활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영화들도 그런 유해 아메리칸 시네마 당시 영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존 무어맨이라든지 로만 폴란스키, 밀로스 포만 이런 스탠리 큐브릭 이런 외국 감독들 다 이제 유럽에서 온 감독들이에요. 이런 감독들에게 영향을 받았죠. 이런 감독들이 지금 마틴 스코세지 그 미국의 어떤 많은 감독들이 이런 외국에서 온 유럽에서 온 그런 감독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리우드가 일종의 이제 그 외국 감독들을 수요를 하면 통해 가지고 영화들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는 그런 그 산업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벌써 일종의 그 헐리우드 영화는 그 천편일률적이고 그리고 또 기성 문화만 대변을 하고 그리고 스토리 구조가 그냥 뻔한 그런 영화로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을 텐데 이런 그 서구 유럽뿐만 아니라 그런 동양, 일본 특히 일본의 영화에 영향을 또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영화가 굉장히 형편이 없었고 내세울 만한 영화도 없었고 당시 이제 우리가 그때 오스 야스지로 감독이라든지 구로사와 감독이라든지 이런 감독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래서 이제 그 펄프 픽션의 감독 같은 경우 그런 그 구로사와 감독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본의 그런 무협 영화 이런 데 영향을 받은 것이죠. 타란티노 자꾸 이름이 타란티노 감독이 이제 그런 일본 영화에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반영웅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반영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도덕적이지 않고 그리고 능력도 많지 않고 영웅처럼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외모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또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능력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범해요. 평범한 인물인데 또 그 인물의 행동들도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연민을 갖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일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이해하는 그런 영웅이죠. 그래서 그런 영웅을 이제 반영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외된 자, 그렇죠? 소외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연민을 갖기 힘들죠. 그래서 소외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범죄자가 되고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러한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이리저리 그 자충우돌하는 그런 소극적인 주인공들 그러한 캐릭터들이 이제 뉴 아메리칸 시네마에 많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도 주로 이러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죠. 소극적이고 반항적이고 반영웅적인. 송강호가 이제 약간 그런 캐릭터죠, 그죠? 반영웅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평균적인 인물로 나오죠. 그리고 또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저항 문화, 또 청년 문화 이런 것이 또 공통점이고 또 마지막에는 열린 결말이죠. 그리고 또 스토리 자체도 어떤 캐릭터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 중심이에요. 그리고 기존 사회 질서에서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리고 그 스타일 자체도 그 로케이션 촬영을 주로 하고 또 카메라를 들고 찍기도 하고 또 그 점프 컷들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그 유럽 영화 프랑스 누벨 바그에 많이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미국 영화가 변하게 된 것들은 이러한 어떤 그런 사회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시스템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문화적인 유럽에서부터 문화의 전수, 수혈, 또 동양의 영화의 어떤 수혈, 그런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인 그런 헐리우드가 새로운 헐리우드로 변모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 헐리우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런 흐름,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흐름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또 미나리도 마찬가지고 또 노매드랜드라는 영화가 이제 작품상을 받았죠. 중국계 미국인이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도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런 이 당시 60년대 그런 그 느슨한 내러티브 그리고 현실적인 인물에 충실하고 그리고 실제 사실주의에 충실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뉴 아메리칸 시네마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노매드랜드 이런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이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흐름이 미국 그 영화 할리우드의 지금 거의 주류가 되고 있는 메인스트림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헐리우드 영화라고 해서 물론 헐리우드 영화가 여전히 이제 그런 넷플릭스에서 선호하는 그런 영화들이 대중적인 영화들이 대부분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튼간에 많은 그 제작자들과 감독들은 그런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들의 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게 메인스트림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메인스트림이면은 굳이 이제 그렇게 상까지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메인스트림 영화에는 상을 잘 안 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는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메인스트림 영화는 여전히 예전 그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만들었던 그런 오락 중심적이고 스펙타클 중심이고 또 재미만 추구하는 그런 영화들이 여전히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